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책방 7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조선희 작가님의 장편소설 아홉 소리나무가 물었다 2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고은님과 우리 경중님 그리고 봄맞이님께서 바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그리고 김경중님, 우리 봄맞이님까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향자님이신데요. 간세다리님께서도 우리 스푼 쪽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향자님. 이렇게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뵐 수 있음에 너무나 좋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은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오늘 어제 방송 2번 재청취하면서 뒷내용 방송 기다렸어요 라고. 진짜 이런 약간 무서운 소설 좋아하시나 봐요, 고은님. 2번이나 들으셨군요.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내용 오늘도 제가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는 우리 보라색 작은 민규님과 안은주님께서 바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규님, 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바로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우리 뵙지 못했던 안젤맘님께서 3번째로 들어와 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안젤맘님. 네, 어제 일찍 주무셨나봐요.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 엔젤맘님. 그리고 슈가님께서도 오늘도 자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슈가님. 네,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뵐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세다리님께서 스푼 쪽에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라고. 네, 엄청 오랜만은 아니고 저번에 방송 한 2번 전쯤인가 들어오시지 않았었나요,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와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은님께서는 저 오늘 이 책 구매했어요. 교보문고 타임스퀘어점에는 재고가 없었는데 목동 교보에 딱 한 권 남아있대서 호다닥 가서 겟 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밤에 혼자 읽으려고요. 히히라고. 이 책 진짜 마음에 드셨군요, 고은님. 감사하고요. 네, 자음과 모음 출판사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셜록돌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스푼 쪽으로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셜록돌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셜록돌님은 안녕하세요. 아우 궁금한데 이제 퇴근해요. 얼른 뛰가야지. 이따 다시 뵈어라고. 그러시군요. 지금 퇴근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셜록돌님 조심히 집에 가시고요. 네, 그동안에 제가 책을 읽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제가 스푼 보는 사이에 우리 키라님 와주셨고요. 어서오세요, 키라님. 네, 이야 하시면서 오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어제 못 봤는데 오늘도 보니까 좋네요, 키라님. 어서오고요. 그리고 우리 큰 민규님께서도 안녕요 하시면서 인사 남겨놔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와주셨고요. 그리고 진숙님께서도 오늘도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또 바로 뵙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어제 못 뵀지만 우리 키라님, 엔젤맘님, 그리고 향자님, 네,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은주님께서는 내용이 궁금해서 눈 빠지는 줄 이렇게 얘기하셨고, 엔젤맘님은 근황을 전하셨는데 울 아들이 독립했어용, 슬퍼용이라고. 아들 나이가 그렇게 좀 성인이었나요? 학생인 줄 알았는데 독립을 했군요. 뭔가 좀 많이 허전해지셨겠네요, 엔젤맘님. 키라님은 그래서 어제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일부 들으려고 했는데 생방 놓칠 뻔했어요 라고. 근데 어제 거 안 들으면은 오늘 거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혹시 키라님 뭐 마음 편한 대로 하겠지만 일부 들으러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진숙님께서도 책을 구매하셨다고. 아, 그러세요, 진숙님. 진숙님도 이런 책 좋아하시는군요. 감사하고요. 네, 네, 역시 고은님과 마찬가지로 이런 멘트 남겨놓으시면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또 자음과 모음 출판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현님께서는 전 아직 설거지를 못했어요. 설거지하며 듣겠습니다라고. 네, 설거지 심야에 설거지 하시면서 네, 재밌게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현님. 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뵀던 우리 송이 언니님께서 저 약속 지켰어요 하시면서 네, 찾아와 주셨네요. 그러게요, 약속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송이 언니님.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지금처럼 더 자주 봬요, 진짜로요. 아, 네, 그리고 진숙님께서 네, 어제 후원 관련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방송 마치고 보니까 제가 설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네, 제가 몰랐는데 진숙님이 얘기 꺼내주시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후원 10,000원이나 해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숙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후원 큰 액수 받으니까 더 뭔가 기쁘고 또 서브 채널 통해서 방송할 때 받는 첫 후원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하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숙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은님께서는 스푼 쪽에서 이 책 취저입니다. 취향 저격이라고. 한국 공포 소설이 제 취향이라서 그러시군요. 너무 좋은 책 소개받은 것 같아서 기뻐요라고. 저도 일단은 이 책이 좋고 그리고 조선희 작가님 개인적으로 다른 책도 좀 읽어보고 싶네요. 저는 작가님 한 분에 꽂히면은 좀 많이 파는 편이라서 이 책을 좀 읽고 나서 조선희 작가님의 다른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가오리언님 안녕하세요 남겨두셨는데 살짝 못 봤었군요. 네, 감사하고요. 가오리언님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금 일부 들었어요라고 지금 채팅 남기셨군요. 지금 막 일부 들으셨다면은 이어지는 내용 더 흥미롭게 들리지 않으실까 싶은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래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술래님. 안녕하시죠? 어제 거 듣다가 자버려서 방금 전에 듣고 들어왔어요라고. 그러셨군요. 오랜만에 이어지는 책이라서 어제 분량 미리 듣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더 좋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네, 가오리언님께서 반가워요라고. 네, 저도 반갑습니다. 가오리언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은주님 얘기하셨는데 엔젤맘님 진짜 아드님 장가가면 어쩌시려고요. 네, 하긴 네, 우리 시엄니도 아들 장가 보내시고 우셨다 하시더라고요 라고 은주님이 남겨놓으셨는데 진짜 지금 독립했는데 나중에 장가가면은 진짜 펑펑 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엔젤맘님. 네, 그리고 슈가님께서도 10,000원의 후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슈가님. 네, 제가 계속 설정을 모르고 안 켜놨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켜니까 네, 이렇게 두 분께서 큰 액수 후원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슈가님 10,000원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즘 늘 함께 해주심에 제가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스푼 쪽에 너의 봄님 초코라떼님이시군요. 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하시면서 네, 닉네임을 아예 바꾸셨군요, 초코라떼님. 푸사도 바뀌셔가지고 몰라 뵐 뻔했네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너의 봄님. 이제 앞으로 너의 봄이라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성피님께서도 들어와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성피님. 어서 오시고요. 방송까지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우님께서 네, 제가 어제 언급하는 걸 깜빡 잊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개 하트를 지원해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좋아요가 고우님께서 해주신 좋아요밖에 없네요. 20개 하트 지원과 그리고 좋아요도 고우님만 누르셨는데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언급하는 걸 까먹었던 게, 네, 지금 현재 스푼과 유튜브 배경이 또 우리 고은님께서 그려주신 7번째 배경이고 작품인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 깜빡 잊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붕어를 저렇게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실에서 가능할까 싶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인데, 네, 언젠가 저 모습으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제 오른쪽에 붕어가 앉아 있어요. 저번에 방송 탔던 여기 왼쪽 자리 말고 제 오른쪽에 우리 붕어가 앉아 있습니다. 네. 네, 봄마진님과 우리 성피님께서 좋아요 눌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잘 언급을 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고은님밖에 안 누르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엔젤맘님은 강현님한테 얘기하신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위로가 필요해요. 꾹 참고 있었는데 왠지 지금 울고 있어요이라고. 그러시군요. 아드님이 떠나가신 자리가 독립해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큰가 봐요. 너무 마음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어디 많이 멀리 간 거 아니잖아요, 엔젤맘님. 뭐 주말이나 뭐 가끔 자주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 마음에 허전함 조금 덮어주시고 저희 심야 책방 통해서 또 친구분들 만나시니까 그 마음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비앙코님 그리고 찾아와 주셨군요. 우리 네, 유튜브 쪽으로 비앙코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네, 그리고 키라님이에요. 뽀짝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렇군요. 오랜만에 스푼으로 하시면서. 그리고 스푼에 또 김선민님께서 김수민님이시군요. 네, 수민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수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렇게 또 방송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민님. 네, 봄맞이님이 고은님 정말 최고라고. 네. 뽀짝이 캐릭터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진은 우리 키라님 아니잖아요. 외국인이라서. 네, 그리고 수민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그리고 채은님께서도 지금 스푼 쪽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채은님 어서 오시고요.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강현님과 은주님이 우리 엔젤맘님 위로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저는 어제 읽었던 내용, 물론 지금 막 어제 분량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그리고 어제 내용이 살짝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살짝쿵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은 도동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 도동마을에서 자랐던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현재 3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왔죠. 국수, 그리고 태희, 그리고 종목이라는 남자 3명 등장인물이 나왔는데요. 이 3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5년 전에 그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느 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놀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뭔가 또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의 여파로 현재 1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태희, 종목, 그리고 국수까지 그 놀이의 결과물로 나타난 어떤 존재를 맞닥뜨리게 됐고요. 그 중에서 국수라는 인물은 그 놀이를 끝낼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고향 도동마을로 돌아가던 중에 그 존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네, 그 죽게 된 사실을 아직 종목과 태희는 모르고 있고요. 그 2사람은 일단 그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김이알이라고 하는 그 놀이의 가담자이자
또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을 찾아가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 것으로 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아홉 소리 나무가 물었다라는 제목이 바로 그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내용이 펼쳐지는데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제가 낭독해드리면서 또 그 놀이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음악을 조금 약간 공포스러운 걸로 바꾸고 나서요, 제가 어제 이어서 바로 책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바꿀게요. 잠시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조선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아홉 소리나무가 물었다 2부의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3페이지부터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기자 생활을 했고 서울의 모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후 와나 수방으로 내려와 글도 쓰고 기고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유유자적 지냈다. 15년 전 그날, 나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공책의 기록을 읽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저 할아버지의 일기장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공책에 쓰인 내용은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보고 들은 어떤 기이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었다.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관해 조사한 사실과 사견을 꼼꼼히 적어두었다. 그 기록의 첫 장을 읽자마자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나는 운명의 문 앞에 섰음을 직감했다.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쥔 채로 말이다. 망설이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거침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결과나 후회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이 이후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도. (1924년) 나는 8살이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렴풋하고 모호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들었던 누님들의 대화만큼은 기묘하리만치 선명한 목소리로 내 기억에 남아있다. 이는 아마도 그 기이한 대화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누님들이 나눴던 그날 밤의 대화는 잔편들에 지나지 않아 나는 오랫동안 그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내 머릿속에는 자나깨나 그 잔편들이 맴돌았다. 내가 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는 그 잔편들을 추적해서 온전한 이야기를 완성하고픈 소망도 있었다. 나이가 들면 어려서 애매해 보였던 부분들이 절로 명확해진다. 연륜의 눈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00년도 살지 못한 내 눈이 수천 혹은 수만 년의 시간을 살아낸 그것에 눈만 하랴 싶어 갑자기 두려워진다. 그것은 우리를 잘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눈꽃만큼이나마 이해한 그것의 진실을 몇 자라도 남겨두는 것은 우리를 위한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다. 내게는 나이차가 10살가량 나는 누님이 있었다. 경난 누님은 동계천 석교 건너에 사는 권가 효순 누님과 둘도 없는 친구였다. 박가와 권가는 동계천을 경계로 각기 동정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저들 편한대로 행정 개편을 실시해 합쳐진 이후 지금은 모두 도동마을로 불린다. 시절이 어수선하고 일제에 지속된 경제 수탈로 집집마다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여자도 험난한 시절을 헤쳐가려면 무조건 배워야 한다며 경난 누님을 학교에 보냈다. 평소 경난 누님과 단짝 친구로 지내던 효순 누님도 제 집안 어른들을 졸라 두 누님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영국 선교사가 세운 그 여학교는 이제 남아있지 않다. 신사 참배를 거부해 폐교되었기 때문이다. 효순 누님은 자주 우리 집에 들러 경난 누님과 공부했고 가끔은 자고 가기도 했다. 효순 누님이 집에 오면 경난 누님은 나와 놀아주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심통이 나서 못된 장난으로 두 누님을 괴롭히곤 했다. 이제와 당시 내가 저질렀던 그 우매한 짓들을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세월이 가고 두 누님도 간지 오래니 그저 한스러울 따름이다. 경난 누님도 효순 누님의 집에 자주 갔다. 사실 경난 누님은 효순 누님이 우리 집에 오기보다 자신이 그 집으로 가기를 더 좋아했다. 왜냐하면 효순 누님의 4살 위 오라버니인 승연 형님을 몹시 따르고 동경하여 그 얼굴 보기를 늘 갈망하였기 때문이다. 경난 누님이 그리 변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승연 형님과 가약을 맺었을 것이다. 본뒤 양쪽 집안 어른들의 내왕이 잦았기에 어릴 때부터 두 누님과 형님은 자연스레 어울렸다. 효순 누님 역시 경난 누님을 옳게 삼고자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난 누님이 사라졌다. 우리 집에서는 효순 누님을 다그칠 수밖에 없었다. 저녁나절 함께 산보를 나섰다가 효순 누님 혼자 돌아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효순 누님은 백치 같은 얼굴로 고개만 저을 뿐 끝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 일 이후 권가는 서둘러 효순 누님을 서울로 시집 보냈다. 아마도 도동마을에서 일을 하루빨리 잊고 새 삶을 시작하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낯선 집에서 시가의 어른들을 모시며 새 식구들에게 적응하노라면 마음이 고단할 터이니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지 않겠는가. 나는 이제 효순 누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당시 효순 누님의 그 넉나간 얼굴은 공포로 인해 정신이 산산이 부서진 탓이었다. 효순 누님은 경난 누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입을 다문 것이다. 말해봐야 어차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진작 효순 누님을 찾아 배웠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평생 효순 누님을 보러 가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웠다.
진실을 듣는 것이 무서워서 피했던 것은 살면서 그것이 유일했다. 이는 내가 어린 시절 우연히 엿들었던 두 누님의 대화가 평생 내 기억 속에 선명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던 탓이다. 그때 나는 두 누님이 이불 속에 숨어서 몰래 쌀강정을 먹고 있다고 여겼다. 쌀강정이라니, 그런 시절에 그런 턱도 없는 생각을 했다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나는 누님들이 먹을 것을 두고 나를 따돌렸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하여 다짜고짜 누님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다시 들어보니 쌀강정 씹는 소리가 아니라 효순 누님이 훌쩍이며 우는 소리였다. 내 누님이 울었다면 필시 승현 형님 때문이었겠지만 효순 누님이 울 일은 뭐란 말인가. 효순 누님은 겁에 질려 있었고 그녀를 달래는 경란 누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두 누님의 대화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두 누님의 대화가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누군가 나타나면 내가 여기 장지문 밖에서 얼른 기척을 낸다. 그러면 두 누님의 대화는 끊길 터였다. 나의 계획은 이러했다. 두 누님의 은밀한 대화 내용을 엿들은 후 어른들께 고하겠노라고 위협하며 누님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다. 효순 누님이 말했다. 버선코처럼 앞이 뾰족하게 들린 발이었어. 그런데 두 발이 아니라 세 발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소리나무의 발이었을 거야. 경란 누님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정말 그것이 불려오다니. 정말 그것일까? 그 애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했어.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애는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했어. 그것은 크고 강한 힘을 가졌고 불러준 이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도 했지. 하지만 나는 무서워. 그 세 발 달린 소리나무도 그 애도 모두 무서워졌어. 지난번에 우연히 그의 뒤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칼이 날리고 목덜미가 드러났는데 거기서 흉측하게 생긴 작은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웃고 있었어. 알아, 나도 본 적 있어.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 얼굴처럼 생긴 얼룩점일 뿐이야. 말은 그렇겠지만 경란 누님의 목소리는 동요하고 있었다. 아마도 덩달아 이상하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보다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덜 무서웠기 때문이리라. 솔직히 난 이제 그 애의 정체마저 의심스러워. 그 애가 아기를 갖고 우리를 끌어들인 게 분명해. 효순 누님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경란 누님은 효순 누님을 다독이며 애써 씩씩한 어조로 말했다. 날이 밝으면 돌레리로 가서 김이알한테 물어보자. 김이알이 머리잖아. 그러니까 그가 다 설명해 줄 거야. 그 애에 대해서도 말이야. 두 누님은 목덜미에 사람 얼굴 모양의 얼룩점이 있는 친구에 대해 그 친구와 함께 벌인 이상한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놀이는 돌레리 석수 김이알의 집에서 매일 밤 은밀히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나는 그것을 그저 놀이로만 알았다. 물론 어딘가 비밀스럽고 알쏭달쏭하게 들리긴 했다. 하지만 그 놀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괴한 것이었다.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대체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할아버지의 누나, 그러니까 박경란은 나의 고모 할머니다. 권효순이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동계천 석교 건너에 사는 권승현이 누군지는 알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로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돌레리 석수 김이알은 근방에서 제법 유명한 자였다. 1924년에 돌레리의 석수로 등장했던 그는 당시에도 여전히 돌레리 석수 김이알로 같은 마을,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었다. 물론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같은 사람일 수는 없었다. 돌레리의 석수 김이알은 대대로 가업을 잇는 이가 그 이름까지 물려받는 전통에 따른 호칭 같은 것이었다.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고모할머니 권여순과 함께 놀이를 했던 그애, 목덜미에 사람 얼굴 모양의 얼룩점이 있는 여자. 목덜미에 얼룩점이 있다는 누님들 또래의 그 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해보았는데 도덕마을과 돌레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금방 누구도 아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의 실제를 의심하지 않는다. 보고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세 발 달린 소리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끈질기게 조사한 끝에 이제 그 정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오래된 구전에서 시작된다.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야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폭우를 뚫고 들리는 정체불명의 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따라가 보니 3개의 발을 가진 까만 나무둥치 하나가 있었다. 처음엔 하나뿐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 마침내 9이 모였다. 밤마다 소리나무가 울리고 얼마 후 나무둥치들은 9이 8이 되고 8이 7이 되더니 마침내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하나만 남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하나마저 사라졌다. 그 이야기의 숨은 의미를 깨달았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는 나무가 제 발로 오고 간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나는 마침내 그날 밤 두 누님의 대화에 등장했던 그 이상한 노래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9개의 소리나무를 두드려 그것을 불러내는 놀이. 불려온 그것은 자신을 두드려 깨운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준다. 그것은 앞코가 뾰족한 3개의 검은 발을 가졌다. 그것은 크고 강하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할아버지가 서재로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내가 보던 공책을 거칠게 덮어 잡아챘다. 공책을 쥔 할아버지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툭툭 튀어나왔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어디까지 읽었느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물었다. 목덜미에 얼룩점이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 놀이가 불러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질문에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할아버지가 보인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나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시선에는 원망과 노여움이 담겨 있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눈빛이었다. 그토록 할아버지의 속을 썩인 아버지에게조차도 호된 야단을 듣겠구나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기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듯 짧게 말했다. 이 공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넌 내 서재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그 공책을 다시 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허락 없이 공책을 훔쳐본 것은 잘못일 수 있었다. 화가 난 할아버지가 그 벌로 서재 출입을 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재문에 자물쇠까지 달리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암만 생각해도 할아버지의 반응은 과했다. 소년들에게 그 같은 금지는 반항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기고 넘어서야 하는 관문이 되는 것이다. 소년들은 성인식이 치러지는 숲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출발한다. 무사히 통과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만 알 뿐이다. 나는 무모한 시도를 결심했다. 비록 짧은 내용이었으나 할아버지의 기록에서 읽었던 이야기는 이미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불러올 작정이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이 대신 해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은 나날이 더해졌다. 제호를 죽인 놈들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 그러려면 그놈들을 대적할 더 센 누군가가 필요했다. 제호의 무덤 위에 소주를 흩뿌리고 종목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제호하고는 술도 한 잔 못 해봤네. 기억나냐? 우리가 작당에서 술판 버릴 때마다 제호가 징징거리며 말렸던 거. 얘들아, 안 돼. 우리 미성년자잖아. 이거 치우자. 대신 내가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살게. 종목은 제호의 말투를 흉내내며 키득거렸다. 순진했지. 살아있었으면 지금은 제호가 우리 중에서 술이 제일 셌을 거야. 그 자식 아버지가 술 상무였잖아. 1년 12달을 그렇게 마셔댔는데도 끄떡 없었지. 우리 아버진 소주 한 병만 들어가도 개가 돼서 다 때려 부쉈는데 제호 아버진 신선이 되어 지갑을 통째로 열었잖아. 뭐 먹고 싶냐? 우리 아들들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준다 하시면서 말이야. 호인이셨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종목이 혀를 차며 아쉬워했다. 아까운 놈.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엄청 성공할 놈이었는데. 공부 잘했지, 얼굴 잘생겼지, 돈 잘 썼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잖아. 내 대꾸가 내내 짧다는 것을 종목이 그제야 알아챘다. 미안하다. 친구를 둘이나 잃은 네 앞에서. 면서와 제호 모두 네 친구이기도 했어. 그래도 너만 하겠냐? 종목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호의 죽음은 이빨들이라고 불렸던 질 나쁜 아이들 때문이었다. 이빨들은
모두 우리보다 한두 살 많았고 거기에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키며 한두 해씩 꿇은 전적들이 있었다. 5명의 이빨들은 대개 몰려다녔는데 그중 누구 하나가 혼자 있다고 해도 다들 가급적이면 피해 다녔다. 심성이 온순하고 선했던 재호는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타입이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며 매사 좋게 덮고 가려는 그 성격 때문에 건드려도 후환이 없다는 것을 이빨들은 금방 알았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타깃이었다. 이빨들은 중학교 때부터 재호를 물고 늘어졌다.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재호는 이빨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괴롭힘의 정도가 점점 더 가혹해지자 용기를 내어 맞서기로 했다. 그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진심은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엔 천성이 악한 자들이 있고 진심이라고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그만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어디가 옳지 않냐? 인생이란 게 원래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앞으로도 쭉 너한테 이렇게 빨대 꽂고 살 거야.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건 더불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형들도 정신 차리고. 뭐야? 이게 누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부터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빨들은 재호를 두들겨 패며 말했다. 야 이 빙신아, 우리가 왜 이빨이라고 불리는 줄 알아?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기 때문이야. 우린 영원히 너한테 붙어 살기로 했다고. 재호는 이를 악물고 부정했다. 꿈깨.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재호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빨들은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렸다. 지금 우리 얼굴 보면서 그딴 소리가 나오냐? 졸업하면 땡일 줄 알았지? 근데 아니잖아. 네가 어딜 가든 우린 항상 네 주변에 있을 거야. 재호는 달리는 기차를 향해 뛰어들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의 말은 그렇게 지켜졌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버렸다. 홀로 남겨진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한겨울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다. 지갑은 털렸고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다. 한 가족이 박살났다. 재호의 아버지는 어쩌면 아들의 복수를 하려다 실패한 것일지도 몰랐다. 이빨들이 그에게 폭력을 가했을까? 물증은 찾을 수 없었고 진실은 그대로 묻혔다. 종목이 말했다. 자식, 죽지 말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그렇게까지 당하면서 대체 왜 말을 안 한 거야? 적어도 태희 너한테는 털어놓을 법도 했잖아. 아니다. 그랬다간 너까지 이빨들에게 물릴까 싶어 입을 다문 거겠지. 내가 알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절대 재호가 그렇게 가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나는 말을 잊지 못하고 삼켰다. 네가 뭘. 자책하지 마. 네가 무심했던 게 아니야. 재호 그 자식이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됐어. 그 자식이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어. 다 그 자식이 잘못한 거야. 종목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푸른 무덤을 향해 한탄했다. 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때가 되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지.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순간은 없어. 그냥 악착같이 살았으면 지금쯤은 틀림없이 그 쓰레기들을 밟아주고도 남을 자리에 섰을 텐데. 대체 어쩌자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만해. 그건 시간이 흘러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 일을 당하는 그 순간은 언제나 막다른 절벽이니까. 재호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나는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재호가 죽고 사정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대단한 처벌이란 없었다. 그들에겐 도의적 책임뿐이었다. 그러므로 반선문이나 몇 장 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 나갈 터였다. 혹여 어른이 된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개과천선한다. 그러고 도저히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괄호 닫고 개과천선한다 해도 재호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함이었다. 나는 죽어도 이빨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원한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것이 차고 또 차서 넘쳐 흐를 때쯤 하필 그 기록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친구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부당함은 하루빨리 제거되는 것이 마땅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빨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면 다른 세상의 손이라도 빌려 하지 않겠나. 서재 출입을 금지당하고 기록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방법은 있었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김이하를 찾아갔다. 제 3장 15년 전 6월에 여름 햇볕이 몹시도 뜨거웠던 어느 금요일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돌내리로 향했다. 동계천 석교위를 지났는데 수면에 외다리를 받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보였다. 저게 왜 서 있지? 내 눈에만 엉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흰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천변에 서서 그 허수아비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그때 책 넓은 낡은 모자를 삐뚤음하게 쓴 허수아비의 머리가 갑자기 끄덕끄덕 움직였다. 뭐지? 흠칫 놀란 나는 석교 중간에서 자전거를 멈췄다. 잘못 본 걸까? 하지만 곧이어 내 눈앞에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다. 허수아비를 바라보던 여자의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허수아비의 머리도 여자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여자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기울자 허수아비도 그쪽으로 머리를 기울였다. 허수아비가 여자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허수아비와 여자가 마주선 채 고개를 끄덕끄덕, 양손을 까딱까딱, 어깨를 들썩들썩 움직였다. 허수아비가 걸친 허름한 블라우스부터 양팔 끝에 묶인 낡은 목면 장갑까지는 헛개비가 쥐고 있는 텅 빈 봉지 같았다. 하지만 춤추듯 움직이는 여자의 가녀린 흰 손과 부드러운 어깨가 내 마음을 설레겠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랫배 쪽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에 나는 당황했고 뺨이 달아올랐다. 갑자기 여자가 석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내가 거기서 지켜보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다는 듯 살그머니 웃어 보였다. 인형처럼 교묘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심장이 찌르르 울렸다. 감전이라도 된 듯 아주 잠깐 동안 몸에 경련이 오면서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신이 퍼뜩 들었다. 다음 순간 허수아비와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방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뜨거운 공기와 눈부신 여름빛이 어우러져 생겨난 찰나의 환영에 홀린 걸지도. 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혼란함을 추스르며 서둘러 자전거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김이알의 집 앞에 도착한 나는 본체로 들어가는 대문이 닫혀있는 것을 보고 다른 출입구를 찾았다. 주위를 둘러본 후 자전거를 끌고 성물들이 늘어서 있는 담장을 따라 오른쪽 길로 올라갔다. 모퉁이를 돌자 성물들이 빽빽하게 둘러선 공터 안쪽에 목조 가건물이 보였다. 석수장이의 작업장인 듯했다. 때마침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성물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검은색 차이니스 칼라 셔츠에 밝은 회색 슈트 차림의 남자는 패션 카탈로그를 찍다가 빠져나온 모델처럼 세련된 맵시를 지녔다.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칼, 그을림 없는 피부, 목에 두른 은색 스카프는 지혜의 고급 단계에서 획득한 증표처럼 그의 기품을 돋보이게 했다. 이런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인가? 나는 잠시 얼이 빠져 그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를 발견한 남자가 물었다. 학생이 이런 곳은 무슨 일이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저기 김희알 씨를 찾아왔는데요. 안에 계신가요? 나는 더듬거리고 말았다. 내가 김희알인데. 당신이 김희알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석수장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뭔가 속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김희알이었다. 동굴처럼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오랜 시간 빛을 거부해온 듯 그 눈동자에 들여진 그늘은 모호하고 무거웠다. 어쨌든 인사부터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거두절미하고 소리나무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것에 관해 물었을 때 나에게 늘 관대했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화를 내며 입을 다물었다. 하물며 낯선 사람이 아닌가. 김희알이 뭘 알고 있든 순순히 대답해 줄 리가 없었다. 인사는 됐고 용건이 뭐지? 친절한 말투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례하게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룻밤 여기 머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나오는 대로 뱉은 말이었다. 나는 김희알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미동 없는 시선으로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몇 초간 김희알이 내 밑바닥까지 들여다 보았다는 것을. 머물 곳이 필요하면 학교로 돌아가. 다니는 학교가 여기서 그리 멀지도 않잖아. 김희알은 내가 입고 있는 교복을 알아보았다. 그것 말고
또 뭘 알아봤을까? 나는 불안해졌다. 김이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올 것을 그랬다고 후회했다. 김이알이라는 이름만 들었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낯선 남자는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영혼이 한꺼풀씩 끝도 없이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었다. 내가 느꼈던 이질감이 지방색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 모든 수수께끼를 품은 듯 정체불명의 모호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다. 어딘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부탁드려요. 돌레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도덕마을에서 왔나? 네. 그럼 석수장의 집은 절대 낯선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텐데. 그렇지. 나는 또 한 번 아차 싶었다. 김이알의 사택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다. 방문자들은 작업장 가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아무도 그의 집 대문을 넘지 못했다. 사람은커녕 개 한 마리도 들이지 않는 집이었다. 김이알은 가족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하는 일도 없고 친구를 만들지도 않았다. 해가 지면 그는 문을 꼭 걸어 잠근 집에서 홀로 밤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의 집에 숨겨진 보물이나 시체에 대해 수군거렸다. 나는 김이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기록에 등장하는 바로 그 소리나무다. 세 발로 걸어 다니는 나무 둥치들. 그런 괴상한 것이 사람들 눈에 띄면 곤란하지. 알아요. 근데 제가 올 여름방학 체험활동지로 여기를 골랐거든요. 괜찮으시다면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그럴 생각 없다는 거 알아. 네? 알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 일 전반에 관해서는 전혀 궁금한 얼굴이 아닌데. 아니, 그게...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뭐라도 핑계를 대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뭔지 영 모르겠다면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봐. 난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서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든지. 자전거는 거기 세워두고 따라와. 김이알은 나를 데리고 작업장 뒤쪽으로 가더니 본체와 연결된 중문을 열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앞마당에 들어서자 나무 한 그루 없는 땅에 깔린 굵은 모래가 작은 유리알처럼 빛나고 있었다. 본뒤 한옥의 앞마당은 나무가 있으면 빈곤할 곤이 되기 때문에 비워놓는다. 전통을 따르는 김이알의 정갈한 공간이 눈앞에 보란듯이 열려 있었다. 나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김이알을 보았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왜? 저야말로 왜냐고 묻고 싶은데요.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내가 뭘 보여줬는데? 뭘 보긴 봤어? 아니요. 하지만 아무데도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딱 이 자리에서 기다려. 특히 내 작업장은 절대 들여다보지 말고.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나를 일부러 작업장에서 떼어놓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이 아니라 작업장에 뭔가 있는 것이다. 김이알의 경고가 되레 내 의심과 호기심을 부추겼다. 김이알이 나가자마자 나는 서둘러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가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그토록 시끄럽던 매미 소리가 뭐에 놀라기라도 한 듯 갑자기 뚝 끊겼다. 묘한 정적 속에서 갖은 형상의 돌조각들이 차고 묵직한 시선으로 나를 주시했다. 나는 경미한 압박감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기록에서 고모 할머니 박경란은 말했다. 김이알이 머리라고.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지칭은 특별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래서인지 머리라 불린 석수 김이알이 돌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굳은 잘 박힌 단단한 손으로 망치와 정을 쥐고 돌의 가슴을 내리치는 모습이 절로 그려졌다. 쩡 하고 내리찍으면 돌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난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관뚜껑을 열고 시신의 가슴에 말뚝을 박는 순간 죽은 자가 벌떡 깨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맞는 삶의 찰나였다. 돌은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나거나 혹은 깨지고 부서져 먼지가 된다. 머리는 그렇게 죽음과 생명을 가름하는 조물주인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떨치고 돌아서는데 조경염 닭과 석주, 석인, 석수 등 온갖 성물들이 한데 어우러진 뒤쪽에서 누군가 얼핏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나는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멋대로 들어와서. 나는 서둘러 나가려고 했다. 그때 그들이 성물들 뒤에서 슬며시 모습을 드러냈다. 암갈색 피부에 벌거벗은 상반신, 항아리에 배처럼 둥근 곡선을 그린 검은 장상 자락 밑으로 앞코가 뾰족하게 들린 세 개의 검은 발. 나는 긴가민가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대리석과 화강석, 오석과 애석으로 어우러진 돌무더기를 기어올라 불쩍불쩍 뛰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단단한 것이 연이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수백 톤의 자갈을 쏟아붓는 것처럼 요란했다. 돌내리는 돌이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하여 붙은 지명이었다. 그 소리는 대대로 이 마을에 작업장을 둔 석수장이에 돌 찍는 소리를 가리킨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그 소리는 석수장이가 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암만 해도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시선을 주는 순간 그들은 성물들 사이로 교묘하게 얼굴을 감췄다. 내가 어떤 자의 얼굴 보기를 놓치고 다른 자의 얼굴로 시선을 돌리면 어느새 놓친 자의 얼굴이 슬그머니 나타났다. 다시 돌아보면 그 얼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성물들 뒤로 숨었다. 어찌나 빨리 움직이는지 시선이 따라잡지 못했다.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내 얼굴을 한 입에 삼킬 것처럼 정면에서 덮쳐왔다. 나는 비명을 내지르며 한 발짝 물러섰다. 뒤꿈치에 뭔가 채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돌바닥에 부딪힌 엉덩이가 얼얼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들의 모습과 발 구르는 소리는 일시적인 환시와 환청이었던 듯 다시금 한여름의 정적 속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공포가 밀려들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며 숨이 가빠졌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 돌아서다가 뭔가와 부딪혔다. 코끝에 닿는 것이 너무 가까이 있어 순간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나는 그것이 누군가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곤충의 날개처럼 가느다란 그물 무늬로 뒤덮인 피부. 어쩌면 무늬가 아니라 결인 것 같기도 했다. 암청색, 황금색, 젓갈색, 흑갈색, 황갈색, 황토색. 그 무표정한 그 얼굴의 피부색은 시시각각 변했다. 눈썹은 없고 이마뼈가 도드라졌다. 움푹 팬 고랑처럼 깊고 긴 눈구멍 속에 눈동자는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 물을 어둠뿐. 그 얼굴이 비스듬히 고개를 기울여 갸우뚱 움직였다. 마치 나에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어린아이의 고갯짓 같았다. 나는 그저 신음만 흘리며 그 얼굴을 밀어내려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내 손은 허공을 휘저었고 나와 마주했던 얼굴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차가운 몸이 제 풀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내 작업장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외출했던 김이알이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언제 돌아왔을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렇듯 금방 돌아올 줄은 몰랐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이 정도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은 돌레리나 도동마을 뿐이다. 공들여 차려입은 것이 아깝다. 그보다 타이밍이 절묘했다. 어쩌면 외출하는 척하고 내가 작업장 안을 들여다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그 순간 분명 김이하를 의심했다. 하지만 온갖 불가사의한 이야기에 한복판을 장악하고 있는 김이하의 존재에 혹해 이내 다시 판단력을 잃었다. 지는 해를 등지고 선 김이하의 모습은 고목처럼 크고 어두웠다. 죄송해요. 혹시 뭘 봤나? 김이하의 물음에 나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어깨만 으쓱였다. 서재에서 기록을 읽다가 들켰을 때 할아버지는 물었다. 어디까지 읽었느냐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결과 다시는 그 기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봤군. 김이알은 확신했다. 그 순간 나야말로 확신했다. 내가 무엇을 봤는지 김이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더는 둘러댈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꺼내려는 말을 김이알이 잘랐다. 꿈을 꾼 거야. 감히 상돌 위에 앉아 졸았으니 그런 묘한 게 보일 수밖에. 그만 일어나. 상돌요?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돌. 가끔 물에 앉은 자들에게 악몽을 꾸게 하지. 그럼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 그게 모두 꿈이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상돌 위에 주저앉은 것은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돌에 걸렸기 때문이다. 상돌의 엉덩방아를 찢기 전에 이미 그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꿈이 아닌 것이다. 나는 냉정해지려고 애쓰며 일어섰다. 아니요, 전 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그것들은 꿈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던 쪽으로 반신반의하며 걸어갔다. 성물들 뒤로 돌아갔자 정말 그것들이 거기 있었다. 입이 쩍 벌어졌다. 언뜻 보기에 허리부터 잘린 사람의 하반신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높이 1m가량 되는 8개의 나무둥치, 배가 둥그렇게 튀어나온 항아리 형상으로 가마솥처럼 새까맸으며 주름으로 뒤덮인 표면은 윤기가 흘러 반질거렸다. 하단부에는 버선을 신은 듯 앞코가 뾰족한 3개의 발이 달려 있었다. 형태와 색, 크기가 모두 같아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오직 8나무가 저마다 내민 3개의 발 품새만이 다를 뿐이었다. 함께 어울려 춤을 추다가 동시에 멈춰버린 것 같은 발놀림.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돌다가 그대로 멈추라는 지시를 받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놀이. 그 발놀림들은 놀이가 다시 시작되면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 생생한 연속성을 품고 있었다. 이거요. 이걸 봤어요. 이거 소리나무죠? 나는 흥분해서 외쳤다. 내 뒤로 김이알이 다가와 섰다. 소리나무에 대해 알고 있어? 비밀을 들킨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잠시 대답을 골랐다. 김이알은 소리나무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았다. 죽어라 감추고 있는 것을 보면 필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알면 탐탁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기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록에 인용된 옛 구전을 들먹였다. 그런 구전이 있긴 하지. 그래서 넌 그 구전을 어디서 봤는데? 책에서 봤어요. 무슨 책?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옛날 책들 중 하나였을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누구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말해도 될까? 말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거짓말로 둘러댈 수는 없었다. 도덕마을과 돌내리는 그리 멀지 않다. 그가 알고자 하면 금방 밝혀질 것이다. 와나 수방의 박산의 손자로군. 김이알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의 이름을 아무런 경칭 없이 불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처럼. 너 뭘 알고 온 거야? 네? 네가 소리나무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오늘의 방문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들이 나한테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뭐 들은 거라도 있나? 누구로부터 뭘 들어요? 글쎄,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누굴까? 할아버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었다. 이야기해 주기는커녕 불같이 환한 눈빛으로 나를 서재에서 추방했다. 전 그냥 이곳이 가진 비밀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돌레리의 석수가 절대 집에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이유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이거였네요. 잘도 둘러대는군. 그래, 이들이 내 비밀인 건 맞아. 비밀이라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 문제가 좀 있는 놈들이거든. 무슨 문제요? 알려고 하지 마.
운이 좋다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험해. 뭘 얻게 되는데요? 뭘 얻든 위험하다고. 상관없어요. 말해줘요. 아님 제가 여기 비밀을 온 동네에 풀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저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본대로 믿는 놈이군. 좋을 대로 해. 어차피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 가만, 이것들 그새 자리가 바뀌었군. 자리가 바뀌었다? 정말? 내 표정을 본 김이알이 피식 웃었다. 거봐, 목격자도 오락가락하는 판에 사람들이 잘도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겠다. 속내를 들킨 내 얼굴이 찌푸려졌다. 얼굴 펴. 얘들이 움직였다면서 그럼 자리가 바뀔 수도 있지. 그리고 정말 자리가 바뀌었네. 방금 김이알이 소리나무가 움직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진실을 확인받고도 여전히 애매한 기분에 허덕이며 물었다.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딱히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아. 늘 가와 나 사이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와 라 사이에 있게 되면 어색하잖아. 그리고 이건 소리나무야. 두드려서 소리를 냈을 때 소리의 조화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지. 일단 이놈을 저쪽으로 옮겨줄 수 있겠어? 나는 김이알이 가리킨 나무둥치를 들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씩씩대는 걸 보고 김이알이 다가와 한쪽을 잡아주었다. 그러자 몸체가 살짝 들리며 한쪽 발이 떨어졌다. 그렇게 비스듬히 기울여 옆으로 굴려보려 했으나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설사 굴릴 수 있다 해도 다른 발들이 걸렸다. 완전히 눕혀서 굴려볼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그 전에 눕힐 수나 있을지 몰랐다. 소리나무는 끔찍하게 무거웠다. 마치 1000근짜리 쇠추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들에게 밟히면 뼈가 크래커처럼 부서지리라. 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나는 나무둥치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그냥 제 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라고 해요. 정말 나무가 제 발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한쪽으로 기운 채 꿈쩍도 하지 않던 소리나무가 김이알의 손끝에서 흔들거렸다.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나무가 스스로 움직여준 건가? 아니면 저자의 힘이 장사인가? 그럼 좀 전엔 일부러 무거운 척한 거야? 김이알이 나를 놀리고 있었다. 아니면 시험하고 있거나. 아니면요? 저 본대로 믿는 놈 맞아요. 게다가 모두 9나무여야 하는데 하나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 하나는 틀림없이 제 발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런 일이 두렵진 않나? 두렵지 않아요. 그럼 버틸 수 있겠군. 버틸 수 있으면요? 이들을 두드려 아주 재미난 놀이를 시작할 수 있지. 소리나무의 소리는 그것을 불러내거든. 그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어. 그것이 뭔데요? 궁금하면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하지만 말했다시피 이 놀이는 아주 위험한 거야. 불려온 그것이 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거든. 그것이 절 죽이나요? 아니면 다른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건 사라진 고모 할머니의 행방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김이알은 목까지 잠그고 있던 셔츠의 첫 단추를 풀며 말했다.
죽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지. 근데 말이야, 내가 아는 한 여기 말고 다른 세상은 없어. 다른 것은 있지만. 다른 것? 그래, 다른 것.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여기 말고 다른 세상은 없다는 뜻이지. 있다면 그것이 굳이 이 세상의 삶에 끼어들 이유가 없잖아. 그것이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지. 대체 그것이 뭐죠? 김이알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것이 뭐든 명심해. 우리 삶은 여기에 있고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죽음으로 달아날 수 있죠.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건 마무리가 아니라 절단이지. 삶이 낸 문제에 죽음으로 답하는 건 모두를 엿먹이는 짓이야. 안 그래? 김이알은 마치 제오의 죽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제오가 죽음을 택했을 때 나는 엄청난 한 방을 맞고 오물까지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건 아니었다. 분명코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물러설 데가 없는데. 세상엔 삶을 유지하거나 탈출할 편법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것을 불러내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의 힘을 빌려. 그럼 가능해져. 어떻게요? 소리나무의 소리는 어둠을 부르는 동시에 새벽을 부르는 소리야. 어둠이 멀어지고 새벽이 다가오고 다시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의 흐름은 정해져 있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김이알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마치 최면을 거는 듯 나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복수도 가능하지. 그래, 복수. 김이알은 내가 가장 갈망하는 단어를 꼭 집어냈다. 맞아,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복수. 네 앞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테니까. 하지만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르지. 나는 김이알의 이야기를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나무가 제발로 움직였다. 그런 마당에 그 나무의 소리가 뭔가를 불러온다는 것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거기서 나는 다시 한번 김이알의 저의를 의심했어야 했다. 외부인에게 절대 개방하지 않는다는 사택의 문을 활짝 열어 나를 비밀 속으로 끌어들인 것. 굳이 작업장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말을 남겨 내 호기심을 자극한 것. 이는 모두 김이알의 고의로 제 비밀을 드러내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나는 김이알이 말하는 그것이라는 존재에 혹해 판단력이 사라져버렸다. 어떤 대가요? 대가는 너 자신이야. 저요?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별거 아니야. 그것을 불러오면 당연히 그것이 네 삶에 끼어들겠지. 하지만 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네 삶은 흔들리지 않아. 저만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감당할 수 있겠어? 아마도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의 의지는 오직 앞으로 행할 정당한 복수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까이 있는 소리나무를 툭 쳐보았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이알이 말했다. 이 나무들 중 하나는 머리나무야. 머리가 먼저 울려야 해.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놈들도 따라 울리지. 이들은 서로 공명하거든. 김이알이 머리라고 했으니 그 머리나무를 울리는 건 김이알일 것이다. 저한테 소리 내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정말 이들의 손을 빌리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김이알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네가 머리나무의 계승자가 되겠다면 가르쳐 주지. 머리나무의 계승자요? 머리나무 두드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나뿐이라서 말이야.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리 나쁘지 않게 들렸다. 소리나무들은 그것을 불러올 수 있는 장치라 했다. 소리나무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머리나무뿐이고, 그러니까 머리나무의 계승자라는 건 결국 소리나무들을 다루는 권한을 물려받는 자였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너와 내가 있으니 6사람이 더 필요해. 7이 아니고요? 그래야 9이 맞춰지잖아요. 9번째 소리나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때가 되면 제발로 찾아올 테니까. 그보다 넌 사람 모으는 데 집중해. 너희가 모으고 내게 오는 것을 끝까지 비밀에 붙일 수 있는 입들이어야 한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쪽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아저씨? 형? 김희알 씨? 뭐라고 불러도 이상할 거야. 그러네요. 왜 그렇죠? 대답 대신 김희알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렸다. 형으로 할게요. 괜찮죠? 상관없어. (1924년에) 벌어졌던 그 기이한 놀이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제일 먼저 종목의 의중을 물었다. 종목은 일종의 강령회처럼 들리는 이 수상쩍은 모임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래도 동참해 주었다. 나와 종목은 신중하게 상의한 후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 중 입이 무거운 국수와 명진을 골랐다. 국수는 용주를 끌어들였고 나는 또 소꿉친구인 연서를, 연서는 단짝 친구인 열리를 데려왔다.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이 놀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들 비밀스러운 모임 자체에 혹했다. 놀이를 위해 침묵을 맹세한 신의의 관계, 친구의 복수라는 대의적 명분, 그들에게 이 모임은 은밀한 정의의 집단이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우리는 자전거를 끌고 두세씩 짝을 지어 조용히 도덕마을을 빠져나갔다. 조심했지만 우리의 이탈은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요즘 밤마다 어딜 다니는 게냐?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건데요. 돌레리 방향으로 간다고 들었다. 동계천 석교를 지나서 건가천을 둘러서 돌레리 못 미쳐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예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애들하고 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정말 그게 다인 게냐? 그럼요. 석수장의 집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그쪽으로는 갈 일 없어요. 속으로 뜨끔했지만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쩔 수 없었다. 네. 조선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아홉 소리나무가 물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사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로는 제가 78페이지의 상단부까지 읽었습니다. 네. 네, 우리 셜록 돌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고우님께서 하시면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현재 7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유튜브 쪽에는 27분이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는 너의봄님, 우리 초코라떼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셜록 돌님과 김경중님, 향자님, 봄마진님, 고우님, 그리고 우리 키라님, 뽀짱님까지 함께 해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못 봤던 채팅을 안 보고 그냥 스푼을 껐었는데 못 봤던 내용이 뭐가 있죠? 네, 우리 킹슈님이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자고 내일 일찍 복습할게요 라고 남겨두고 나가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킹슈님 얼른 몸 나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그리고 음악 좀 원래 걸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제가 음침하게 얘기하네요 자꾸. 두둥. 그리고 키라님이 사진이 빌리 아일리쉬라고 하는 좋아하는 팝송 가수라고 남겨놨군요. 그렇군요. 우리 키라님이 좋아하는 가수군요. 셜록 돌님이 부금 무서워, 고우님이 두둥 하셨고, 그리고 강현님께서 우와 너무 궁금하네요 그 다음이 하시면서 엔젤맘님 그대로 계신데요. 네, 생각하면 참 으스스하죠. 나의 존재가 바뀐다니. 책 내용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강현님께서 감사합니다 키누스님 해주셨고요. 비앙코님께서 이 절묘한 이막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리고 르네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르네님. 네, 정신없이 듣다 보니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그리고 핑크도로시님께서도 들어와 주셨는데 오늘도 감사하고요.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키누스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그러시면서 강현님 울 구매 가기 중이라고. 감사합니다. 구매해 주시면은 더 저의 어떤 이 방송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우리 출판사분들한테는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혜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군요. 좀 늦게 왔어요. 유유 잘 듣고 잘게요 라고 남겨놔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조혜님. 네, 지난번 방송 때는 못 뵀지만 또 오늘 라이브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엔젤맘님이 책 사야 될 듯 결말이 너무 궁금해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해아미 TV님 맞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하는 거 깜빡했는데 지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오픈 채팅방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 남겨놓으신 거를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봤었어요. 중간에 채팅 그날 되게 많았어가지고 계속 보다가 눈은 봤는데 이걸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쭉 보면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단어는 봤었는데 그거를 뭐 저한테 허락받거나 이래가지고 개설할까요? 뭐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깜빡했네요. 네, 근데 이제 오픈 카톡방이라는 거 뭐 공식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게임 방송할 때 저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우리
어린 남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채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공식적으로 만드는 거는 굳이 뭐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친하신 분들 만드셔가지고 소통하는 거 괜찮습니다. 네. 뭐 방제 같은 거 보니까 지금 키누스 심야 책방 그리고 비번은 오늘 날짜 이렇게 하시면서 음, 어, 만드셨군요. 카카오 채팅방에서 맨 위에 돋보기 옆 누르시면 플러스 표시 있는 거 있는데 거기서 키누스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실시간 방송 참석률 높여봐용이라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쵸 친목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우리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더 만들기에 뭐 좋은 어떤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지금 혜야미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시간이 됐을 때 그 채팅방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이제 방송 시작했다고 들어오시라고 얘기하면서 좀 참여율이 높아지는 그런 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뭐 반대한다 이럴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방 만드시는 거 상관은 없는데 제가 다만 걱정하는 것은 제가 사실 방송에서도 침묵하는 거 원래 다른 뭐 진짜 스트리밍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금지를 하세요. 그 이유가 침묵을 도모했을 때 분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친했던 사람들도 혹시 싸우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로 말을 걸거나 침묵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대기업, 기업 스트리머도 아니고 저희 또 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워낙 좋으신 분들이고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통해서 계속 뭐 침묵하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채팅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혹시 그런 미묘한 어떤 감정이 상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거기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그거의 여파로 제 방송에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잘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다 믿고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어쨌거나 그런 것만 좀 서로 주의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고 뭐 지금 채팅방 만드시고 그렇게 함께 공유하시고 그 안에서 얘기 나누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책 읽는 방송이지만 소통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또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또 제가 저번에 책 내용 안 들으시고 말씀 나누신 거 제가 약간 섭섭하다고 얘기해서 또 그런 거 약간 좀 제한적으로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공통 분모 있으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평소에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제 방송 찾아왔을 때는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책 내용에 관련된 개인의 내용들, 책 내용에 관한 감상들 이런 거에 더 집중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긴데 서로 싸우는 거 감정 상하시는 것만 조심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많이 침묵하시고 편하게 좋은 친구들 만드세요. 그리고 이 방송 또 찾아오셨을 때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또 저랑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일 베스트죠. 그리고 그러면서 방송 출석률이 높아진다면 그게 아주 뭐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 슈가님께서는 이번 주에 책 구매하러 가야겠어요. 뒷이야기 너무 궁금해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슈가님.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죠, 진짜. 그리고 르네님께서 10,000원의 후원을 또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르네님. 네, 채팅에는 뜬금없지만 울 잘생긴 아니 이쁜 붕어 깎아 사주세요. 붕어 공주 내 맘의 저장 이라고 채팅을 써주시면서 붕어한테 아주 과분한 10,000원 후원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밑에서 자고 있는 우리 붕어한테 깎아 사줄게요. 10,000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르네님. 네, 제가 어제 설정을 안 해놨었는데 어제까지 네, 오늘 이렇게 진숙님과 우리 슈가님 그리고 르네님까지 다들 이렇게 10,000원씩 큰 액수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시님이 엔젤맘님 어제 안 보이셨는데 방분들 모두 반가워서 인사 늦었지만요 남겨두셨고, 또 르네님이 기묘한 내용 좋아하는데 취향 저격이네요. 저도 구매 욕구 뿜뿜입니다.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장르 소설 상당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연애, 로맨스 이런 거보다 장르 소설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못 보고 있었는데 고은님께서 방송 끝나고 이 책 빨리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이미 읽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김이알 수상해 하시면서 꼭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는 주인공 아휴 라고 남겨놔 주셨군요. 그리고 봄맞이님께서 오늘도 감사해요 라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봄맞이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엔젤맘님이 왠지 생방 못 오면 허전하죠. 앞으로는 꼭 생방 참여할 거예요 하시면서, 강현님은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군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새로운 스텝 밟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젤맘님이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알 것 같다고, 하지만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키누스님이 더 큰 유튜버가 되실 때 우리 잊지 마시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여러분들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제 구독자는 정체 상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접전이 일어나면서 네, 계속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늘었죠. 근데 이제 뭐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투민규님, 우리 김민규 두 분 남자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남자 시청자분들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숫자는 거의 그대로인데 예전 동영상 지우기 전까지는 성비가 그래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이 6, 남자분들이 4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 현재 비율이 한 84%대 16%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여자분들이 84%고요. 네, 남성분들이 16%인데요. 60% 40%에서 이만큼 현재 남자분들은 나가시고 새로운 구독자분들, 여자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숫자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데 성비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는 뭐 그렇게 구독자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있고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큰 채널이 될까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 없을 거라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커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장담하는 거는 뭐 또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비앙코님이 완결까지 하시면서 키누스님 오디오 컨텐츠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 제가 만약에 성우라면은 그렇게 하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성우는 아니고 또 이제 뭐 엄청나게 뭐 영향력 있는 유튜버 그런 북튜버가 아니잖아요. 실력도 부족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권의 책을 제가 오롯이 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강현님께서 글이라는 게 감정을 읽을 수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순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얘기 많이 나누셨잖아요. 지금 오픈 채팅방에
어떤 분들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소통하신 만큼 상대방을 믿으시고 뭔가 그 문자의 뉘앙스에서 곡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안에 있는 그 뉘앙스가 뭔가 그 기분 나쁜 그 뉘앙스가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안은주님께서는 키누스님보다 붕어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제가 붕어 인스타가 그거를 마치 제 계정처럼 할까봐요. 인스타 계정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댓글창 보면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라고 도로시님이. 네, 맞아요. 그럴 것 같고. 강현님께서 또 이제 좋은 얘기 칭찬해 주셨는데요. 오디오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비앙코님 말씀처럼 키누스님 오디오북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르네님께서는 생방 놓치면 진짜 왠지 학교 결석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죄송하고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야, 그런 마음까지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개근상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년에 전체 출석 일수가 있으면은 네, 한 5분의 1까지는 봐드릴게요. 그 이상으로 출석하시면 제가 개근상이라고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개근상이라고 스스로 또 생각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년 너무 긴가요? 아무튼 5분의 1 그 정도까지만 제가 허하겠습니다. 네, 도로시님이 퍼센트도 나오나 봐요. 네, 별게 다 나오는데요. 그 고객님들, 우리 구독자분들, 고객이라고 한 게 그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잠재 그런 구독자분들 수요 이런 비율도 나오고 어느 국가에서 이제 접속하는지 비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강현님이 우리가 아줌마들 위주로 수다를 떨어서일까요? 하셨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제 방송을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봤어도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캠 켜고 이렇게 좀 여자분들한테 사근사근 얘기하는 거 남자분들 봤을 때 좀 재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남자 우리 형들 뭐 동생들한테 되게 좋은 뭐 형이고 동생이고 남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 느낌에서는 그게 남자분들한테 먹히는 느낌으로는 안 가는 거죠. 제 일상생활의 느낌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탓이고 뭐 우리 강현님 뭐 엔젤맘님이 뭐 그런 뭐 이제 좀 더 연배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해서 남자분들이 안 오시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그냥 뭐 이 방송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동성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별로 좀 재수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고우님이 크크크 나중에 심야 책방을 붕어가 방송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라고. 붕어가 앞에 앉아 있고요. 그럼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얄리얄리 얄라리 얄라성님 오셨는데 메시지를 취소하셨네요. 우리 얄라성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밑에 쓰셨군요. 유유 오랜만이에요. 시험 끝나고 키누스님 방송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런 소설 듣는 게 키누스님 방송 중 오랜만이라서 너무 좋네요. 크크라고. 시험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오셨군요. 저번에 댓글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얄라성님 시험은 잘 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좀 추리소설 같은 무거운 분위기의 소설 읽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번 달은 이런 분위기의 책들 계속 있으니까 네, 열심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은주님이 개근 상장도 주시나요? 하셨는데 네, 개근 상장 정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이렇게 뭔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비를 털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상장 같은 거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도로시님이 키누스님 본인을 너무 과소평가라고. 아닙니다. 비앙코님 충분한데 돌다 돌다 키누스님 심야 책방에 정착했어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라이브로 책을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그냥 좀 내적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제 컨텐츠라서 이거를 이어나가는 게 맞지만 이제 다른 분들처럼 저도 녹음을 해서 책을 올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성경 올리는 거 일단 들어보시면은 뭐 일단 오독은 없잖아요. 발음이나 이런 것들 뭐 워낙 성경에 힘든 발음이 많아가지고 녹음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 좀 발음 뭉개지는 거 있지만 오독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라이브로 책을 읽는데 이 1시간 10분 동안 오독을 안 내는 거는 사실 프로 성우들도 불가능한 그런 건데 뭐 제 딴에 되게 열심히 하지만 되게 많이 퀄리티가 낮아지잖아요. 책을 낭독하는 부분이 되게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녹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게 퀄리티가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분들도 그러시고 좀 이런 거 소통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약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아껴주시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저도 보고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없애버리죠. 나는 계속 이걸로 가야 된다. 계속 실시간으로 읽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소통하면서 이 방송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아, 구호님이 약간 성시경 느낌이네요. 남자들이 재수 없다고. 아, 그러시면서 계속 보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좋아할 스트리머이신댕이라고. 그래요. 계속 보면 좀 알아주실 텐데 말이죠. 그 남은 빼고 여의 노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나이대 비율도 나오는데 진짜 전 연령대가 아주 골고루 계세요. 네, 뭐 진짜 10대 초반까지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거의 5분의 1씩 주된 연령대는 10대 중반부터 한 60대까지가 한 25%씩 거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골고루 세대별로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남자분들이 없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아쉽죠. 아, 잠시만요. 아, 네네네. 아, 네, 비앙코님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키누스님 어제 빠이 인사할 때 재채기한 손님이 있으셨어요? 으흐흐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 친한 형이 집에 놀러와 있고 지금도 있어요. 사실 밖에 있는데 그 형 어제도 자꾸 오늘도 저희 집에서 잠깐 있는데 그 형이 어제 제가 방송 끝날 때쯤에 재채기를 아주 크게 2번 했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나 싶었는데 들어갔군요. 역시 비앙코님 예민하시는군요. 강현님께서 키누스님 자아 비판이 너무 적나라하신데요. 이라고. 얄라성님 망했죠. 시험 망했어요. 그래도 키누스님 방송 보면서 힘내고 있어요이라고. 뭐 시험은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것이고, 네, 힘은 내면 되는 것이죠. 제 방송 보면서 힘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얄라성님. 네, 제가 항상 풀네임 부르면서 발음 연습할 수 있게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님이 저도 키누스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루네님이 아싸 그 상장 탐나네요. 강현님 제가 만들어서 라고 하시면서 아 퀄리티 안 떨어져요. 그리고 뭔가 차별성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 이거 자체가 차별성이란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은주님이 성경 읽기 되게 힘들어요. 엔젤맘님은 잘 때 성경 들으면서 자면 잠 잘 와요. 은주님이 여친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제가 그거는 항상 그냥 제가 노코멘트를 해왔습니다.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자꾸 이제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게임 방송 할 때부터 그거는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했었다가 아유 됐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가 좀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굳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은주님 죄송합니다. 네, 진숙님 일하시면서 바쁘시죠? 근데 제가 바쁘지만 글 올립니다 하시면서 저는 키누스님 같은 이런 컨텐츠가 좋아서 다른 책 읽어주는 곳 아무것도 구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진숙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지금 되게 친하게 그래도 지내고 계신 루나펄스님 지난번에 실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셨던 분 계신데요. 루나펄스님 여자분들 채널 많은데 그 중에 루나펄스님 채널은 구독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숙님. 네, 뭐 제가 최애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숙님. 아, 재채기 소리 공포에 떨고 있는데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군요, 비앙코님. 그러셨군요. 엔젤맘님이 은주님 쉿 있겠죠 이렇게 멋지신 내용이라고. 네,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앙코님 예민. 예민이라기보단 기민하신 거죠. 네, 뭔가 섬세하신 거죠. 예민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시님도 제 것만 구독 중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방송 한 3분 남았는데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일 개인적인 또 일이 있어가지고 6시에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방송하면은 네,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까지 방송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얘기 되게 하고 싶은 느낌인데 저도 좀 아쉽네요. 근데 내일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셜록돌님께서 수고 많으셨어요 뿅 하셨고 굿나잇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셜록돌님 항상 늦게 퇴근하셔가지고 어떡해요. 고은님이 굿밤 되세요라고. 늘 감사합니다. 고은님 하트존 오늘도 아낌없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팬분들이 또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네요. 늘 감사합니다. 네, 강현님과 엔젤맘님은 루나펄스님 구독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방송 켜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또 내일 모레죠, 바로. 네, 그때는 21세기 북스에서 제공해주신 책 한 권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 책 들고 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3번을 방송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그래서 화, 수, 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일단은 제가 확실한 거는 화요일날 21세기 북스 출판사 책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없네요. 얼른 방송해야겠습니다. 우리 수홍이 언니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우리 도로시님, 얄라장님, 르네님, 엔젤맘님, 강현님, 비앙코님, 진숙님, 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다시 불러드리기 너무 시간이 짧은데요. 스푼 쪽에는 우리 고은님, 셜록도일님, 봄마진님, 진심으로 모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한 주의 시작 또 즐겁게 활기차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7월 16일 화요일 밤 11시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원해주신 우리 세 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뿅. 바이바이.